안녕하십니까. 2025년 1회차 검정고시 고졸 도덕 해설을 맡은 장현영이라고 합니다. 기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저를 이미 한번 보셨을 것이고 이번에도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시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기존이랑 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몇 가지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있어서 조금 난감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외에는 거의 대부분 키워드 중심의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신 건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향후에 2회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 시간 같이 하시면서 어떤 주제들 나왔는지,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셔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탐구 주제를 다루는 실천윤리 분야는 무엇인가요? 자, 실천윤리 분야는 무엇인가?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단원에 처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윤리학의 분류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덕 1번 문제에서는 이런 윤리 분야를 잘 구별하느냐를 묻고는 합니다. 이번에는 실천윤리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실천윤리가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은 관련된 주제들, 실천윤리에서 다루는 주제들만 확실하게 구별을 잘 해주시면은 문제 자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 환경윤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이제 이론윤리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론윤리를 만약에 묻는 경우가 있다면 이론윤리에 해당하는 세 가지 의무론, 공리주의, 그리고 덕윤리,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을 해주신다면 윤리학의 분류를 묻는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소개하는 윤리사상가는 누구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사상가를 묻는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꼭 나오는 주제인데, 특히 이제 윤리 사상가를 물을 때는 동양 사상가를 물을 때가 있고 서양 사상가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상가들이 어떤 키워드와 관련되는지를 분명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도가 동양 사상이죠. 자, 노자의 사상을 계승했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 만물의 평등한 가치를 강조하였다. 자, 여기서 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라는 건 자연의 이치를 얘기합니다. 자연의 이치나 원리, 이걸 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관점에서 만물이 평등하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개념을 재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자, 이 재물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좌망이라는 수행 방법과 심재라는 수행 방법을 제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접근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도가와 관련된 사상가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도가와 관련 없는 사상가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런 키워드와 관련된 사람을 고르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맹자는 유학자죠. 유학자고 특히 사단이라든지 혹은 항산항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유학자니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묵자. 묵자는 겸애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겸의 개념은 뒤에서도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순자는 유학자입니다. 유학자인데 순자의 특이한 점은 성악설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흔히 예의, 예절이라고 얘기하는 예 개념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 유학자 2명, 맹자랑 순자 제거하고 그 다음 겸에 얘기했던 묵자 제거하면 남는 사람은 장자밖에 없죠. 정답은 4번 장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상가 문제가 나온다면 해당하는 사상을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키워드만 잘 기억하셔도 문제풀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도덕적 탐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요 문제가 약간 낯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탐구를 묻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덕적 탐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는 도덕적 추론과 관련해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도덕적 추론이라고 얘기하면 그 3단 논법 얘기하는 겁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걸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걸 도덕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도덕적 추론을 묻기보다는 도덕적 탐구와 관련된 방법들을 얘기하라고 해요. 자, 도덕적 탐구는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딜레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 이것을 도덕적 탐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해결 방안에 해당하는 걸 골라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해야겠죠? 문제가 생겼다면. 그 다음 디귿, 비판적 사고.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혹은 다르게 볼 관점은 없는지 따져봐야겠고, 그 다음 합리적인 추론.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주장인지 혹은 논리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될 텐데, 자, 여기서 독단적 사고라는 말이 나와요. 자, 독단이라는 말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독단이라는 얘기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주관적인 입장만 강조하는 걸 독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관보다는 객관적인 방식이 중요하겠죠. 정답은 4번. 문제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지만 탐구가 나왔던 건 좀 새로운 거였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제가 여러 번 기출 해설 영상에서 찾아뵀었고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아닌 것은 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면 항상 표시를 하고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하셔서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표시를 하고 푸시면 좋겠고, 자, 주제 자체는 별게 없습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원을 해주자. 이게 소수자 우대 정책이죠.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약자에 대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사례를 묻고 있는데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성고용할당제도, 농어촌 특별전형,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는 모두 소수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1번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이 경우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는 적절하지가 않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목에서도 소수자 우대 정책, 적극적 우대 정책이랑 관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윤리학적 접근은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나오죠. 도덕 과목에서 항상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부를 꼼꼼하게 하신 분들일수록 본문을 보면 바로 누군가가 떠오를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결과와 상관없이 선 의지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에만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자, 선의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 이걸 우리는 보통 의무에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선의지라는 말을 보셨을 때, 아, 이 사람이 의무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선의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칸트입니다. 의무론자의 대표자가 칸트죠. 그러니까 칸트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도 않았고 정언 명명이나 혹은 의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수 있다면 충분히 정답을 고르실 수 있었어요. 정답은 의무론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나머지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약론적 접근은 보통 사회계약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회계약론은 개인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 간의 자발적 합의, 즉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계약이라는 얘기도 없고 국가라는 얘기도 없죠. 빼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공리주의적 접근. 사실 이번 회차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공리주의와 관련된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쭉 살펴보면 칸트 문제와 공리주의 문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공리주의를 언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공리주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회차에 안 나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항상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리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유용성의 원리, 결과가 좋다면 그 행동도 정당하다, 도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죠. 이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줄여서 최다 최행이라고 할게요. 자,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공리주의는 쉽게 고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본문에는 지금 유용성의 원리나 혹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빼주셔야 돼요. 자,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벤담, 밀, 그리고 요즘에 자주 나오는 싱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신미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신미주의라는 말은 모의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신미주의라는 말이 예술지상주의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를 찾아보시면 예술지상주의라는 말 대신에 신미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신미주의는 바로 제거를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사상가를 묻는 문제 혹은 사상을 묻는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자,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번에도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적절하지 않음을 표시해 주시고, 자, 통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에 대해서 찬성 입장, 그리고 반대 입장에 들어갈 말인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안 지워졌네요. 자, 1번에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일하자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지구촌의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좋다는 거잖아요. 찬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클 수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크다는 겁니다. 편익은 이익이나 만족감이죠. 그러면 이익이나 만족감이 크다면 하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찬성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 반대하는 입장에 들어간다 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반대하는 입장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정답은 3번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이고 4번 보시면 정치적 혼란 나쁘지 않아요. 자, 정치적 혼란은 당연히 반대하는 이유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별만은 잘 해주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항상 적절하지 않으니라는 표현, 그리고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구별하느냐를 묻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문과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또 나왔죠.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 주제고 쉬워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간단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눈앞의 이익보다는 옳음을 강조하는 것. 자,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청렴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답은 청렴 쉽게 고르실 수 있었을 텐데, 자, 이 청렴 관련된 용어들만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선공후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 공익과 사익 중에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결리사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익을 보면 올바른지를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올바름을 더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 정약용이 청렴을 강조하기 위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우리는 목민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약용은 요 애민 개념도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공직자, 통치자라면 일반 백성들을 자식을 대하듯 사랑해야 된다. 수탈하지 마라. 요걸 애민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렴 관련된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제는 해외 원조입니다. 해외 원조도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쳐줄게요. 자, 지금 해외 원조의 목적을 물어요. 목적을 묻고 있고, 이 해외 원조와 관련된 사람으로 싱어라는 사람과 롤스라는 사람, 두 사람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는 롤스와 관련된 개념을 고르시면 됩니다. 싱어는 나와 있죠. 자, 싱어는 아까 제가 공리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상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즘 공리주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은 싱어이기 때문에 싱어 관련된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공리주의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싱어는 원조의 목적을 뭐라고 보느냐? 고통받는 사람들. 공리주의에서는 고통이란 악, 나쁜 거예요. 특히 빈곤으로 인한 고통도 악, 나쁜 거죠. 나쁨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 싱어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롤스의 경우에는 고통받는 사회를 기억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통받는 사회가 뭐냐? 고통받는 사회의 의미는 깊게 모르셔도 상관없겠지만, 롤스에게는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 대상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고통받는 사회예요. 자, 그런데 이 고통받는 사회를 어떻게 변화하도록 도와야 하느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라고 롤스가 얘기를 합니다. 원조 대상인 고통받는 사회를 지원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라는 게 롤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텐데, 자, 여기서 해외 원조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조는 특히 해외 원조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근데 이 원조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의무의 관점과 자선의 관점이 있습니다. 의무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선이라고 얘기하면 자유선택, 개인의 자유선택에 맡겨야 됩니다 라는 게 자선의 관점이에요. 자, 다시 이 의무의 관점에 해당하는 사람을 둘로 나누면 한 명이 싱어, 다른 한 명이 롤스가 됩니다. 자선의 관점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싱어, 롤스, 노직 모두 중요한 사람들이고 매번 혹은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싱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노직이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노직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소유권과 개인의 자유를 가장 강조하는 사람이 노직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누구 걸로 도와줍니까? 내 걸로 도와주죠. 자신의 것으로 남을 도와줘요. 그렇다면 자신의 것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게 노직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남을 도울지 말지 또한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게 노직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맡기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노직의 입장입니다. 자, 이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해외 원조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요? 자, 주제가 국제관계래요. 국제관계. 자, 요 국제관계를 묻는 문제가 거의 매번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관계가 나오면 쉽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정답은 이상주의 아니면 현실주의예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이상주의적 관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민을 하시더라도 1번과 4번 중에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자, 국가 간에는 힘을 통해서 그 이익이 극대화되거나 힘이 작다면 축소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평화는 무엇보다도 힘의 균형 내지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라는 입장은 국가 간의 관계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정답은 현실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상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상주의는 국가들이 이익만 추구하지도 않고 힘과 힘을 통해서 대결하지만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국가 간의 오해라든지 무지라든지 커뮤니티 혹은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게 국제관계의 문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주의에서는 해결 방식으로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추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국제법, 국제기구, 평화적인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현실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현실주의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다음에서 인공임신 중절에 찬성 논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학생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인공임신 중절. 그러니까 임신 상태를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낙태라고 불렀었지만 이제는 이제 인공임신 중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명 윤리와 관련된 주제들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찬성 논거, 찬성 입장에 해당하는 학생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볼게요. 자, 학생 1의 경우 태아도 생명이 있는 인간이다. 자, 태아도 인간이야. 그러면 태아를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인공임신 중절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인이 돼요. 그러면 학생 1의 입장은 반대가 되겠죠. 태아도 인간이고 생명권이 있으니 죽이면 안 된다. 자, 학생 2,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잘못인데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잖아. 자,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건 잘못이래요. 근데 태아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잘못이 없는 인간을 죽인다? 잘못이죠? 그러면 2번도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자, 학생 3을 보면 태아는 여성의 신체 일부야.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야. 여성의 신체에 불과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선택할 권리가 있어.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원한다면 임신 상태를 중단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인공임신 중절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학생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학생 4를 보시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어. 태아는 잘 자란다면 인간이 될 거야. 잠재적인 인간이니까 죽여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도 반대하는 입장이죠.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잘 구별을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바람직한 자세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은 바로 가볼게요. 자, 기억.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자, 니은.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자, 디귿.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안 되고 결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고 옆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안 돼요. 자, 기억.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겠죠? 인형으로 취급하는 거니까. 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리을.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를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안 됩니다. 회피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대화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해결하셔야죠. 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될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윤리적 소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윤리적 소비는 사회 과목에서도 언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윤리적 소비가 뭐냐? 윤리적 소비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윤리적 가치의 실현을 우선하는 소비의 형태를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가치에 무엇이 있나요? 자, 대표적으로 인권, 평등, 정의, 환경, 동물 복지 이런 개념들이 있겠습니다. 여기 더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지속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속 가능성. 자, 이러한 윤리적 가치를 우선해서 소비하는 활동을 윤리적 소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윤리적 소비의 반대 개념이 합리적 소비예요. 합리적 소비는 사회 과목에서 언급되는 경제적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자, 1번 동물 복지 구매하자. 2번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는데 인권을 침해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윤리적 소비에 맞지가 않아요. 인권 침해니까. 윤리적 가치에는 인권이 있어요. 자, 3번 생산자를 보호하는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합시다.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예시가 공정무역. 그리고 뒤에 문항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겠지만 로컬 푸드 운동. 자, 이런 것들도 윤리적 소비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4번에 지속 가능한 소비, 미래 세대와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합시다. 마찬가지 윤리적 소비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종교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덕목으로 적절한 것.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 강요 안 되고 관용해야죠. 집착 안 되고 차별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관용이 될 텐데, 자, 관용이 무엇이냐? 자, 관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혹은 나와 다르더라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관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갈등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 종교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협력하거나 조화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용해야 합니다. 관용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용이라는 개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다음 평가지에서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채점 결과로 기억에 들어갈 점수는 무엇인가? 신선한 문제예요. 주제 자체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프롬,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프롬이라는 사람을 얘기했기 때문에 주제 자체는 익숙해요. 주제 자체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서 점수를 계산해라 라고 했단 말이죠. 이 문제 유형은 신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꼼꼼하게 보는 걸로 할게요. 자,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자, 프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바로 사랑의 4가지 요소가 떠오르셔야 해요. 사랑의 4요소. 자,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의 4가지 요소로는 존경, 이해,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이 4가지가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로 보시면 보호, 이해, 책임, 관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보호와 이해라는 말이 들어갔고 포함하나요? 진정한 사랑에는 보호와 이해가 포함이 되나요? 우리는 사랑의 4요소가 존경, 이해, 보호, 책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요소가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적절한 대답은 예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이 친구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대답은 틀린 게 되겠죠. 0점입니다. 0점.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책임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책임의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이 친구는 답변으로 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1점이에요. 자, 세 번째, 상대방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가요? 자, 이걸 가지고 약간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프롬은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에 보호의 요소가 포함이 돼야 하나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존경, 이해, 보호, 책임, 보호가 있네요. 자, 그러면 보호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예가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1점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총 채점 결과는 0.1점, 1점이니까 2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점이 되겠습니다. 프롬이라는 사람 자체는 낯설지가 않고 프롬이 얘기하는 주제도 낯설지 않았지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난이도가 약간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지를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 다음 중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것. 문제는 쉬워요. 자,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로 보입니다. 난치병 치료, 긍정적인 면이죠. 좋은 거잖아요. 1번이 정답일 텐데, 자, 사생활 침해, 환경오염, 생명 존엄성의 훼손, 전부 다 부정적인 측면들이죠. 얘네들은 전부 다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고 부정적인 측면들입니다. 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 뭐 파노피콘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퍼진다든지 아니면 환경오염, 지나치게 환경이 파괴되거나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죠. 생명 존엄성이 훼손된다. 예를 들면 뭐 낙태가 가능해진다든지 배아 복제가 가능해진다든지 아니면 개체 복제가 가능해진다든지 너무 잔인한 동물 실험이 발생한다든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쉬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구별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6번. 정보의 공유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A, B에 들어갈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것을 옳게 골라봐라 라는 유형이 자주 출제가 되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아마 2회차에도 이 유형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특이한 점으로 정보 공유. 자, 정보 공유와 관련된 주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이거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입장을 알고 있니?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지적 재산권을 이제 저작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지적 재산권과 관련해서 정보 공유론과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입장. 자, 정보 공유론의 입장은 지식과 정보는 공익을 위한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라고 여기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누려야 한다,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공유론의 관점입니다. 자, 사유론의 관점에서는 지식과 정보는 개인, 특히 창작자의 것이다. 창작자의 개인 소유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창작자의 개인 소유물입니다. 자, 입장은 크게 이렇게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지적 재산권이
저작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저작권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작권은 만든 사람의 권리예요. 그러면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사용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작권이 강화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창작자에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사유론의 관점에서는 저작권을 옹호하고 강화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보 공유론의 관점에서는 저작권을 비판해요. 저작권이 설정되고 강화된다면 정보 격차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정보 격차라고 얘기를 하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 혹은 정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정보 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정보화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양극화 혹은 빈부 격차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질문을 볼게요. 자,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한다면? 정보를 공유한다면 저작권으로 인한 정보 격차 문제가 해소될 거예요 라는 게 공유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A에 들어갈 대답으로는 예가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가? 지식과 정보는 공익을 위한 공동자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A와 B 모두 예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될 거예요. 자, 어려우셨나요? 공유론이 어떤 입장이고 질문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좀 깊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유형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주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에 좀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중 시민의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가 무난했어요. 아주 무난했습니다. 자, 정치 참여. 시민의 정치 참여. 우리는 보통 이걸 시민 참여라고 해요. 자,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런데 이 시민 참여는 왜 필요한가? 시민 참여는 일단 민주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민주사회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니까 당연히 시민의 참여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어떤 일을 보일 것이냐? 자, 공정한 사회제도 수립, 운영, 감시를 통해 사회제도가 공정하게 수립되었느냐, 운영되었느냐, 혹은 문제는 없느냐, 감시를 해야겠죠. 자, 이걸 통해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해요. 우리가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있죠. 이 권리들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전체 시민사회의 공공선이 증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시니까.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공정한 사회제도 수립하기 위해서. 맞죠? 2번, 각자의 권리 보장. 맞죠? 3번, 공공선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맞아요. 자, 그런데 4번, 일부 특권층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시민 참여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공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으니까 4번이 될 텐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번에는 정확히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원래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합법적인 방식의 시민 참여와 비합법적인 방법의 시민 참여, 요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보통 1인 시위,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 혹은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 혹은 시민단체, 이익집단, 혹은 정당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합법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합법적인 방법, 비합법적인 시민 참여 방법에 대표적으로 시민 불복종이 있어요.
기존에는 시민 불복종을 계속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민 불복종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시민 참여의 이유,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에 대한 내용도 아셔야겠지만 이 시민 참여의 종류들 그리고 비합법적인 방법인 시민 불복종이 무엇인지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혹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음식을 소비하거나 혹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건강한 음식을 먹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움직임을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컬 푸드 운동은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물을 소비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특히 로컬 푸드가 어떤 의미가 포함되느냐? 장거리 운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비롯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나 혹은 선박, 비행기를 이용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특히 우리는 석유 자원을 쓰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컬 푸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여서 환경 보호에 기여합시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컬 푸드가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적 소비의 하나의 예시에 해당한다는 것, 그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인데, 자, 여기 4번 보시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시민 불복종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시민 불복종은 특히나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될 게 비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와 관련된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공익성,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의 수단, 이런 정당화 조건들이 있었어요.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상가는 누구인가요? 자, 이 문제는 별표를 하나 칠게요. 요즘 단골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시면은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도 인간이 존속할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라. 다르게 얘기하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라. 현 세대의 책임은 1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굴 책임져야 된다? 미래 세대와 그리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자,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을 요나스라고 얘기를 해요. 2번이 정답인데 이 요나스의 입장을 책임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임윤리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나머지 사람들은 중요한 키워드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베이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학기술 지상주의, 과학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자연윤리에서 인간중심주의와 관련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데아라는 키워드는 플라톤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자, 베카리아, 이 사람은 사형과 관련해서, 특히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데 형벌과 관련해서 사형에 반대하고 종신 노역형을 도입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0번. 자, 다음 교사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쉬운 문제예요. 다문화 사회에서 동화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골라봐라, 이 얘기죠. 자, 학생 1위 샐러드볼. 자, 샐러드볼은 다문화주의입니다. 다문화주의. 자,
자, 다문화주의 내지 샐러드볼의 특징이 뭐냐?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한다는 것. 이주민 문화의 고유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문화주의 혹은 샐러드볼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에 학생 4를 보시면 자, 소수 문화를 주류 문화에 통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소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주류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동화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화주의에 해당하는 건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1번. 표에서 생태중심주의 사상가인 레오폴드의 관점에만 체크 표시한 학생을 골라보세요. 자, 중요한 문제니까 생태중심주의 혹은 레오폴드. 자, 생태중심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생물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가 도덕적 고려 대상입니다.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전일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전일론이라는 말은 잘 기억하시고 전일론은 전체 생태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태중심주의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 자,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닙니다. 요거는 생태중심주의가 아니고 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은 우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태계의 평등한 구성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생태계 전체는 도덕적 고려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체는 도덕적 고려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존중의 대상입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 전일론 혹은 생태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표시한 A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자, 예술지상주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예술지상주의는 예술윤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은 예술지상주의뿐만 아니라 혹은 도덕주의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술지상주의랑 도덕주의는 비교를 잘 해주셔야 된다. 자, 기억을 보시면 예술을 위한 예술. 자, 이걸 순수예술론이라고 하고요. 순수예술론은 예술지상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억은 맞겠죠? 자, 니은 예술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자율성을 강조해요. 주체성을 강조하고 독립성을 강조하고 자율성을 강조해요. 얘도 예술지상주의에 맞습니다. 자, 그런데 디귿 윤리적 기준으로 예술을 평가해야 됩니다. 윤리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도덕주의가 되겠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 예술은 감상자에게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도덕적 교훈을 제공해야 됩니다. 도덕주의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예술지상주의와 관련된 걸 찾으라고 했으니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 또 나왔죠. 이 정도면 거의 단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자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자,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 걸맞은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명이라고 해요. 정명 개념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를 보시면 겸해. 자, 이거 아까 묵자라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겸해는 평등한 사랑입니다. 평등한 사랑.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면 문제가 생긴다. 자, 2번 무위. 무위는 도가에서 얘기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라. 자, 4번은 해탈. 불교에서 얘기하죠. 자,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경지 혹은 깨달음의 경지를 해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개념어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자, 다음 중 동물 중심주의 입장에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를 꼬아놨어요. 문제를 꼬아놨어. 자,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그대로 남겨놓고요. 자, 동물 중심주의래요. 일단
그다음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 자, 나는 반대하는 걸 원하는데 반대하지 않는 애가 있어. 그걸 찾아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동물중심주의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동물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싱어 그리고 레건. 자, 이 두 사람은 동물도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도 도덕적 고려 대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동물도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반대할 텐데, 이 사람들은 동물 실험에 반대할 텐데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봐라. 자, 1번 동물 실험은 동물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동물 권리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침해할 수 있어요. 반대하는 입장. 두 번째, 자, 동물 실험으로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의료기술 발전은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이건 인간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의 유용성. 그렇다면 이건 반대한다기보다는 찬성하는 입장에 가까울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정답은 2번인데, 자, 3번을 계속 보시면 동물 실험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공리주의자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반대하는 입장일 거예요. 4번. 자,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삶의 주체라는 얘기는 레건이라는 사람의 핵심 키워드예요. 레건은 동물을 삶의 주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되죠. 다르게 얘기하면 존중의 대상입니다. 동물 또한 존중의 대상입니다. 근데 존중의 대상인데 실험에 막 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자,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반대지만 2번은 인간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찬성. 반대 입장이 아니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중심주의 이 내용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윤리사상가는 누구입니까? 자, 이 사람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서 별표 그대로 남겨놓을게요. 자, 평화. 자, 이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했다. 그러면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누구냐? 갈퉁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놓치실까봐 두 번째에서 적극적 평화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라고 익숙한 표현들도 넣어줬어요.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특히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얘기하면 갈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깊게 보셔야 될 건 소극적 평화의 의미와 적극적 평화의 의미를 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갈퉁이나 이름보다는 얘네들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평화 나와 있어요. 직접 폭력, 다르게 얘기하면 물리적 폭력입니다. 자, 물리적 폭력, 전쟁이나 테러 없고, 그 다음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 모든 폭력이 사라진 상태가 적극적 평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좋은 거겠죠, 적극적 평화가. 네, 정답은 1번 갈퉁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데카르트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기계론, 동물은 기계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소크라테스는 삼파술, 성찰 얘기하는 사람이죠. 도덕적인 성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얘기하고요. 그 다음 국가 자연 발생설 이거 얘기하고요. 중용 얘기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군데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들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25문제, 25문제 도덕 내용들 다 함께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이번 시간 통해서 해당하는 내용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